본 영상은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이 처음 실시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약 20년간 3번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심리치료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족치료에서 4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1년과 2023년에는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고 괄호에 그 유형을 쓰라는 문제였고 2017년에는 의사소통 유형 5가지를 쓰라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5가지 유형을 기억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4티어는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서 보이는 의사소통 방식과 대처 방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는데 긴장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메시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티어에 따르면 인간에게 문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이 긴장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는 자기, 타인, 상황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4티어는 의사소통 및 대처 유형을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의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회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가치나 진정한 감정은 무시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거나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난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 또는 계산형입니다. 비인간적인 객관성과 논리성의 소유자이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유형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지나치게 중시하는 유형으로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완고하며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산만형입니다. 이 유형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는 소란스럽고 버릇없는 행동을 많이 하며 혼란스럽습니다. 즉 생각과 말, 행동이 자주 바뀌고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려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일치형입니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 모두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의사소통의 내용과 행동이 일치하는 유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사례 문제입니다. 52세 중졸 남자로 목수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몇 달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다행히 40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어깨가 결리고 사지가 아프고 좀처럼 깊은 잠을 들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을 2가지 쓰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하였기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증상으로는 일반적인 지적 능력의 손상, 기억상실 또는 기억력 감소, 주의 집중력 저하, 우울, 불안, 공포 등 정서적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2가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별 진단을 2가지 쓰라는 질문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증상으로 볼 때 감별 진단으로는 우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감별 진단은 DSM-5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2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는 원래 사고의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실행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실행 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여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인 유연성과 더불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두엽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본 검사를 통해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인지적 유연성, 문제 해결 능력, 추상적 사고력 중 2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예후와 관련된 것으로 손상의 심각도와 위치, 사회적 지원 및 가족의 지원, 의료치료 및 재활,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프로차스카의 행동 변화 계획 6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6단계 중 계획 단계, 준비 단계, 유지 단계만을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1단계는 인식 전 단계입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변화에 대해 의지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않거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인식 단계 또는 계획 단계입니다. 개인은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행동을 변경할 확실한 의지나 계획이 없습니다. 3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개인은 특정한 변화를 실제로 하기로 결심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행동 변경에 필요한 리소스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행동 단계입니다. 개인은 행동을 변경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경하고자 노력합니다. 5단계는 유지 단계입니다. 개인은 성공적으로 행동을 변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유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종결 단계입니다. 개인은 행동이 완전히 변경되었으며 더 이상 재발 우려가 없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행동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완전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주요 특징을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문제가 어떤 관점에서의 특징을 묻는지 그 해석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가지 다른 관점에서 가능한 2가지 답안을 모두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효과적인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주요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2번째 답안은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답안이 모두 가능한 답일 것으로 보여 2 답안을 모두 살펴보시고 어느 것이 더 적절한 답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 교재는 첫 번째 답을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은 아래 출처에 적혀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논문은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정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효과적인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특징을 연구하여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징으로 높은 기능 수준 및 집단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집단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단 참여자로는 어느 정도 자아 강도와 지능, 기본적인 인간관계 능력, 변화 동기, 심리적 수용 능력 등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집단 구성 시 비슷한 증상, 진단,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동질 집단이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특징은 대인관계 학습의 접근법이 효과적이다. 치료에서 학습한 것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종결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단기간 내 성격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인관계 학습을 강조합니다. 대인관계 학습 접근법은 집단 참여자들을 통한 피드백과 자기 이해를 포함하는 복합적 치료 요인으로 집단 상황을 통한 교정적 정서 경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간 제한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간 제한을 의도적으로 적용할 경우 환자에게 빨리 회복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매회기에서 중요한 작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자기 효율성을 수반하는 개인의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는 앞에서 언급한 논문 중 해당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리스 즉 학술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논문을 검색한 후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안은 시간 제한적 집단 정신 치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약 2~3달 지속되고 일주일에 1회기로 8주에서 12주까지 진행되는 집단을 말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데서 오는 환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치료자들 간의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넷째,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심됨에 따라 치료 방법 및 치료 기간이 제한되는 관리 의료 체제에 부응할 수 있다. 다섯째, 집단원들과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수립하고 집단 구조 속에서 확실한 초점을 잡고 활동적인 치료자의 역할을 유지하고 시간 제한의 구조 안에서 작업한다. 여섯째, 교육적 프로그램과 치료적 프로그램 모두를 통합시킬 수 있다. 일곱째, 전문화된 기술을 훈련받은 집단 지도자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정신장애의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대해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크게 취약성과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정신질환을 설명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은 특정한 정신병리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만날 때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강점은 스트레스 요인만 가지고 정신병리를 설명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보완해 줍니다. 개인의 취약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생물 유전적 요인은 유전자 또는 뇌구조 이상 등 출생 전후의 결함을 포함합니다. 심리사회적 요인은 부모의 양육 방식, 초기 아동기의 외상, 가족 간 의사소통 양식, 성격 특성, 인지도식, 역기능적 신념 등입니다. 이 모델은 생물의학적 입장과 정신분석적 입장, 행동주의적 입장, 인지주의적 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설명의 틀을 제공합니다. 다음 문제는 행동치료의 노출치료법을 통해 환자가 갖게 되는 인지적 측면의 치료효과 3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안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입니다. 노출 치료는 안전한 상황에서 환자로 하여금 불안 유발 자극에 노출시킵니다. 이 경우 내담자는 그 상황들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고가 상황을 덜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만듭니다. 둘째, 불안 수준의 감소입니다. 내담자가 노출 치료를 통해 불안 유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그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두렵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대의 변화는 환자의 불안 수준이 둔감화 과정 동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안 대처에 대한 믿음입니다. 노출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안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환자가 불안 유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않은 채 이를 반복적으로 성공리에 상상함으로써 그와 같은 믿음은 더욱 확고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지 재구성입니다. 환자가 두려움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생각과 신념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극에 반복적으로 직면해도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지 않게 됨으로써 점차 자신의 두려움이 과장되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인지를 재구성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적응적인 신념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포 반응의 정교화입니다. 환자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특정 상황에 대한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두려워하는 자극에 반복 노출됨으로써 환자는 두려움이 관리되고 용인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 반응의 정상화는 환자가 불안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개발하고 회피 행동을 줄이고 두려움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대처기술 강화입니다. 환자는 불안과 두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처기술과 전략을 습득합니다. 환자는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자극에 점차적으로 직면함으로써 심호흡, 이완운동, 인지재구성 등 적응적 대처기술을 학습합니다. 환자가 노출 세션 동안 이러한 대처기술을 반복 연습하면 불안 관리에 더 능숙해지고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이번 문제는 파괴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정적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관점이나 교재에 따라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본인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으로 정적 강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정적 강화가 정적 처벌보다 효과적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정적 처벌은 오히려 반항심과 분노를 증가시켜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강화의 원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만족지원 능력 부족과 보상 추구 반응입니다. 파괴적 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만족지원 능력이 부족하고 보상 추구의 반응 양식을 갖기 쉽기에 만족지원을 선택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행동 수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상반행동 차별 강화의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응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정적 강화를 통한 상반행동 차별 강화로 파괴적 행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첫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강조하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여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가 부여됩니다. 둘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파괴적 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은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적 강화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함으로써 자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함으로써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관계를 강화합니다. 정적 강화는 청소년의 노력과 발전을 인정하고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또는 멘토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이 이해받고 가치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지지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청소년은 지도와 영향력을 더 잘 수용하게 되어 파괴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 더 나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는 이번 학기에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학기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어라는 생각이 어떤 인지적 왜곡과 오류에 해당하고 이를 수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 기법을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뭐 아니면 도라는 사고로 이분법적 사고 또는 흑백 논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 기법은 척도와 기법 또는 척도 질문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판단할 때 양단 결정을 하지 않고 이를 비율로 제시하도록 하여 이른바 중간지대를 떠올려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